제2차 징검다리 교육과정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신청하신 분들 들어오시는 대로 중간에 일단 결합하시도록 하고, 오늘 사실은 이제 징검다리가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보자.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자 하고 대장정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정에 지금 매월 지금 2022 교육과정에 대한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1차 때는 성열관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좀 토바보기 형식으로 이모저모를 일단 짚어보고 또 쟁점과 과제를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2차부터는 이 교육과정에 대한 아주 좀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가 5월 달 전후로 이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총론에 대한 어떤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총론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좀 해서 이 징검다리와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이름으로 이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그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포럼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대장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게 화면상으로 이게 실감이 잘 나질 않는데요. 저는 이 포럼 사회를 맡은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상임이사 윤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사실 주제는 이제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담길 시대상과 인간상에 관한 그 주제로 포럼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총론의 첫 부분에 들어있는 거죠. 교육과정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인간상, 핵심 역량.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교육과정의 그 총론 영역들을 좀 짚어 나갈 텐데요. 오늘 그래서 좀 그 종합 그 인간상에 대해서 시대상과 인간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말씀해주실 교수님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김누리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 2차 포럼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OECD에서 제시하는 어떤 핵심 역량들이 요즘에 옛날과 좀 많이 바뀐 부분도 있고, 시대상을 반영한 경제적, 사회적인, 생태적인 어떤 그 도전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 지점에서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어떤 사회를 변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큰 담론들을 담고 있는 포럼 주제로 생각됩니다. 오늘 일정은 사실은 이제 7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정확하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반도 굉장히 화상으로 진행하다 보면 긴데요.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는 한 30분 안팎으로 발제 내용을 요약 발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토론을 맡아주신 두 분께는 저희가 이제 한
7분 안팎으로 이 토론을 해주시고 또 이제 2부에서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이 또 이 참여자들 중심으로 한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그 발제 토론자와 참여자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종합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40분인데요. 56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좀 절반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뭐 뒷부분에 좀 들어온 대로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기 오늘 저 사회를 맡아주신 그 김누리 교수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누리 교수님. 예. 예. 반갑습니다. 이게 예, 오늘 또 반갑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김누리 교수님은 뭐 중앙대 저 도고동문학과에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동문학과 교수님이 교육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요즘에 이제 교육혁명에 대한 강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그 내용을 듣고 저희 그 징검다리에서도 김누리 교수님께서 좀 발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토론자 두 분 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규영 교수님, 여기 지금 박규영 교수님, 여기 와 계시죠? 예, 전북대 예. 지금 전북대 교수님이신데 지금 교육 과정에 대해서 오늘 김누리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박규영 교수님? 네. 예,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영 교수님? 예. 정영 교수님 이제 저희 징검다리 교육과정 개정 TF 총론 팀에 또 같이 계시고 저희 총론 팀을 대표해서 오늘 지금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제 주요하게 지금 모실 분들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참석자들이 워낙 많아서 다들 소개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노현 이사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잘 되고 있어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보여요? 예, 잘 보여요. 예, 말도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제가 화면이 사라져 갖고요. 음. 네, 인사말 길면 제일 재미없으니까요. 오늘 징검다리 교육과정 포럼 제2차 모임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2 교육과정 개편은 인류사적 격변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그 내면적 헌법의 개정이다. 어떻게 보면 21세기형 내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토론과 합의 형성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작지만 원래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고요. 저희는 철두철미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이 교육과정 개편 시에 일정한 입장을 개진하길 원하고 있고요.
오늘 그 김느리 교수님, 또 정유영 교수님, 또 정영주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맙고요. 또 제가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박민정 의원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강민정 의원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인사하시죠. 그래도 다들 기분 좋으실 텐데요. 와 계신 걸 알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여하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 말씀 들리시죠? 네네. 네, 제가 지금 막 이 식사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차마 네, 그걸 못하겠는데요. 제가 공부하려고 저도 지금 의원실에서 지금 한 7, 8차 지금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고 2차까지 교육과정 관련 토론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검다리 교육공동체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진행하는 것에 도움도 좀 받고 공부도 좀 하려고 몰래 들어와 있었습니다. 느끼셨네. 네, 하여튼 오늘 깜놀했어요. 많이 배우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윤현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셔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그 1차 포럼 때 교육과정 개편 토론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데 손동빈 정학관이 지난번에 참석을 하셨고 이번에도 좀 참석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공유를 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혹시 좀 토론 마무리되면 중간에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도 잠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느리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느리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사실은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발표를 처음 한 게 아마 진검다리가 아닌가요? 예. 옛날에 우리 광노현 선생님이 독일 정치교육 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말씀드린 게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제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네.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광노현 선생님 부탁하신 것도 못할 뻔했어요. 사실 요새 굉장히 뭐 강연해달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에 제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어떤 자신감보다는 좀 절망감, 우울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요새 매체의 힘이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한겨레에서 2003년부터 작년까지 8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8년. 칼럼을 어쨌든 정기적으로 썼는데 그 칼럼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데 가서 1시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매체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불균등 상태구나. 이러한 매체를 24시간 365일 쥐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그래서 저는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겠다. 항복, 졌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글 써봐야 이러한 매체를 쥐고 있는 자들의 힘을 우리가 감당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쑥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전문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차라리 도발자라고 불러주세요. 전문가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가 도발하라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데서 연말에 뭐 아무튼 그 해에 좀 주목받은 강연자들이 이렇게 공개 이 강연 형태로 크게 한다. 그래서 뭘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난 교육하겠다. 교육이 이 엉망진창인데 여기에 대해서 도발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가서 좀 교육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제가 전문가라서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느낀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으로서의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요. 독일에서 제가 독일 교육을 보면서 아, 이런 교육이 가능하구나. 그걸 느낀 수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무슨 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내년에 교육과정 개정을 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윤희원 선생님도 거기에 맞는 OECD의 기준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무슨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소위 디지털 혁명 4라는 뭐 이야기도 하고 대체로 이런 말들이라는 게 소위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한 담론에 반대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건 그런 거라기보다는 광노현 선생님이 지금 초기부터 해오고 있는 정치 교육이라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능적인 교육의 변화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독일 사회가 오늘같이 변한 것은 1970년대에 있었던 교육 개혁 과정에서 변한 것이고요. 1970년에 있었던 교육 개혁은 이렇게 불렸어요. 독일에서 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논쟁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정치투쟁의 장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결론, 이것을 통해서 미래 시민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되는 걸 가지고 미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될 것인가, 우리가 파시스트를 길러낼 것인가,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낼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의 교실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자 길러냅니까?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 무슨 보수화됐다 뭐 하지만 지금 교실에서 어떻게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나올 수 있어요? 학생들은 완전히 정치적 미숙아 취급을 하고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민주주의 길러내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한국의 교실은 오히려 후기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그러한 공장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 네? 민주주의자를 어떻게 길러냅니까?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제 있었죠. 어제 있었던 선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게 저는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란 정당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는 건 이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탈정치의 정치예요.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월 16일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고 나갔습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하고 나갔잖아요. 아이들의 생명을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그 당시보다도 더 처절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지금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의 벼랑에 서 있어요. 지금 생존의 벼랑에.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 수십만입니다. 지금. 이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요. 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썼냐고요. 4차 지원금을 낸다는데 20조래요. 20조. 20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을 할 돈입니까? 지금 독일에서
이 코로나 문제로 지금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독일 정부에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긴급 편성했어요. 1조 유로예요. 1조 유로. 1350절 편성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런 문제는 단 한마디도 거론조차 안 됐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정부를 견제해야 할 야당이란 자들은 이 정부보다 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사회적 약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는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이 극단적으로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선거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 선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교실이라는 곳이 균형 감각을 가진 그러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의 일도 그렇고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루어질 그런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그러한 교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주제는 결코 낡은 주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 한국은 사회 전체가 대단히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묘판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묘판. 이 묘판에서 묘목들을 길러내야죠. 그래서 얘들이 학교를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 거대한 숲을 이뤄야죠.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가 거대한 민주주의자들의 숲을 이루는 순간 더 이상 저런 수구들이 끊임없이 다시 등장해서 한국 사회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이 반복적인 절망을 이제 종식시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얼마 전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 아시죠? 최근에 나온 책.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그런데 이 책은 제목을 좀 잘못 줬어요. 원래 제목이 훨씬 좋습니다. Tyranny of Merit예요. Tyranny of Merit. 예, 요게 원래 제목입니다. Tyranny of Merit. 예, 요게 원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메리토크라시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메리토크라시. 결국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능력 혹은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신분, 또 권력, 재산, 이것을 확보하는데 당연한 근거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이러니라는 거예요. 폭정이다. 저는 이 책을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 본 제목에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내내 이 능력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작년에 계속한 게 바로 메리토크라시에서 디그노크라시로 가야 된다, 이러한 맥락의 강연을 계속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강연을 했는데 지금 이 샌델 교수가 메리토크라시를 들고 나와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니까
거의 그 문제의식이 저랑 100% 똑같아요. 100%. 정말 놀랐습니다. 혹시 안 읽은 분이 계시면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분이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와서 2번 했더라고요. 그것도 다 찾아서 봤어요. 거의 이분 이야기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다닌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왜 이 책을 썼는가? 이 샌델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는 하나예요. 미국 사회가 어떻게 이 트럼프라는 자를 맞아서 이렇게까지 야만 사회가 됐는가요? 미국 사회가 우리가 상상하는 걸 초월할 정도로 야만적인 사회라는 이러한 것들을 드러냈죠, 이번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분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샌델 교수의 답은 뭐예요? 바로 교육 때문이더라고요. 교육. 저 트럼프 현상의 근원적인 뿌리는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미국 교육을 지배하는 능력주의라는 거죠. 능력주의. 이 능력주의가 결국은 트럼프라고 하는 저런 괴물을 무대에 등장시킨 근원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거죠. 소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모든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정당성의 근거라고 할 때 그것이 그 사회 안에서 과연 정의로운 그러한 관계를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샌델 교수가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오바마가 8년 내내 이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가는 곳마다 늘 하고 다닌 말이 이겁니다. You can make it if we try. You can make it if we try.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이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날 봐. 나 흑인이지만 대통령까지 되잖아. 미국이 그런 사회야. 우리 미셸 봐, 미셸. 미셸은 나보다 더 하잖아. 아주 가난한 흑인 노동자 집안의 딸인데 스탠포드 하버드 나와서 이렇게 잘 나가잖아. 그 얘기를 8년 내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얘기 자체야 우리는 뭐 큰 문제라고 안 느끼지만 어때요? 그 얘기를 듣는 자들, 특히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 이들에게는 이 말이 칼이 됐다는 거예요. 칼이. 이 능력주의라는 건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의해서 그 사회의 패자가 된 자들을 완전히 어떤 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게을러서 공부 못해서 잠 많이 자서 놀아서 대학 못 갔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감수하는 건 당연하지. 이런 식의 논리로 사회의 경제적인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치했다는 거죠. 그것이 저들의 분노가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아주 이건 예리한 분석입니다.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라는 게 봉건 시대에 있었던 아리스토크라시보다도 폭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크라시 치하에서 지배하던 자들 누구예요? 귀족이나 영주들이죠. 이들도 특히 봉건제 말기에 오면 쪽팔려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걸로 이렇게 누려도 되나? 이런 분위기에서 계몽군주, 계몽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하는. 에? 그게 터무니없다고 느끼니까. 그리고 아리스토크라시 하에서는 성장하는 또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시민계급, 평민들, 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저항의식이 생겨난 거죠. 이것이 결집돼서 결국은 혁명으로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리토크라시 하에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체제의 승자가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턱없는 오만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다. 자신이 경쟁해서 이건 전리품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패자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패자들이.
패자들은 굴욕감을 완전히 내면화하고 고분고분하게 이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 하에서 더 큰 불평등이 생겨난다는 거죠. 승자들의 오만과 패자들의 굴욕, 이것이 아주 기형적인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뭐 더 길게는 안 할게요. 대략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능력주의 사회 안에서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들이 트럼프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결국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도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학벌 계급, 학력 계급 사회, 이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를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미국은 완전 계급 사회고, 이 계급 사회는 샌델 교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세습 귀족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하버드를 포함한 아이비리그에 들어오는 그러한 학생들의 비율을 사회학 계급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상위 1%가 하위 50%보다 많다는 거예요. 상위 1%가 하위 50% 계층보다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대학에 들어온 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이미 세습 귀족정이 됐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대체로 미국 사회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한 번 더 비틀어서 왜곡시키면 한국 사회입니다. 미국 사회가 학력 계급 사회라면 한국 사회는 학벌 계급 사회죠. 학력이 아니라 어느 학교 나왔는가, 이걸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연고주의로 뭉쳐 있습니다.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교육의 문제가 미국 사회를 저렇게 야만 사회로 만들었다라고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저는 한국 사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 지금 한국의 이 교육 제도가 한국 사회를 너무너무 야만적인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작년 내내 한국 사회가 길러낸 최고의 엘리트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것을 보여줬어요. 의사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검사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판사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른바 전교 1등을 한다는 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똑바로 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완전히 괴물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이런 괴물들을 길러내면서 이 괴물들은 뭐예요? 어려서부터 공부 조금 잘하면 모든 게 용서받는 그런 환경 속에 이 아이들도 전 희생자라고 봐요. 우리 교육을 잘못시킨 거지. 우리 교실에서 이런 엉뚱한 파시스트를 길러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전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강연을 한다기보다는 분노하고 있죠. 제 분노가 너무 커요. 특히 작년에 저들이 벌인 일들, 의사들이 벌인 일들, 제가 그 얘기 가지고 1시간 내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만할게요. 검사놈들이 벌인 일들, 정말 분노가 앞섭니다. 판사들이 벌인 일들. 제가 제일 놀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벌인 파렴치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을 벌이는데 그 조직 내에 있는 단 한 명의 의사, 단 한 명의 판사, 단 한 명의 검사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완전 파시스트들의 행태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냈다면 성숙한 민주시민은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강한 자아를 갖지 않으면 성숙한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권력기관이 보이는 것은 완전히 순수한 파시즘적인 행태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작년에 한국 교육이 길러낸 최고의 엘리트들이 보여줬다고 봐요. 이것은 한국 교육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한국 교육의 대파탄입니다. 카타스트로페. 근원적으로 새로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 적당히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았죠? 한 15분 남았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서로는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윤희원 선생님 지금 얼마 정도 남았나요? 안 들려요 지금. 마이크 예, 10분 안팎으로 10분 정도 뭐 남았는데 정리를 알겠습니다. 예, 해주시면 10분 예. 정도에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잘 캐치해서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것을 코로나 옐로우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이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구나. 이거 정말 귀한 교훈이에요. 한국인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 이것을 코로나가 지금 찔러준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구나. 우린 지금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인간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의 무리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사회 거의 없어요.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삶인가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건강해야 된다는 것. 이걸 알려준 거예요. 저는 그것을 더 소셜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가르쳐 줬다고 봐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죠. 저는 한국인은 사회적 동물 아니라고 봐요.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 이렇게 무리져 있는 각자 도생의 사회,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것을 Society without the social이라고 부릅니다. Society without the social. 사회는 사회인데 더 소셜이라는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 사회예요. 더 소셜이라는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소셜, 사회적이라는 가치를 불온시하고 사회적이라는 가치를 낙인으로 찍는 그러한 사회예요. 심지어 진보적이라고 하는 정당조차 당명에 사회적이라는 말을 쓰냐 마냐 가지고 1년 동안 논쟁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결국은 못 쓰는 나라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독일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사회적이지 않다라는 말, 아조치알, 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독일 사회에서 쓰이는 형용사 중에서 제일 험한 욕입니다. 어떤 인간이 아조치알하다 그러면 싸움 납니다. 이 말은 미친, 인간 이하인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이란 말이 낙인이거나 불온한 언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못 느끼지만 한국인들은 오랜 냉전 체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 가치를 상실한 아주 독특한 그러한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코로나가 그래서는 이 공동체는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더 이상 경쟁 사회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는 연대 사회로의 그러한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공적 가치에 대한 겁니다. 한국 사회를 저는 Republic without the public이라고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 사회는 Republic without the public이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요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또 하나 아주 대단한 걸 보여줬어요. 뭡니까? 더 퍼블릭이라고 하는 공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회라는 걸 보여줬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할 겁니다. 병이 없어서 죽었잖아요. 병원에 못 갔어요. 병상이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공공병상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공공대학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87%가 사립대학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요번에 여러분 보세요. 요번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응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아까 독일 얘기했죠. 독일은 1조 유로를 마련했어요. 전체 재정의 33%입니다. 예? 1350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의 여러 가지 조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90%를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나라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임대료, 그 다음에 인건비. 이것의 9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착한 임대료 운동을 한대요. 착한 임대료. 이웃 돕기 성금을 모은대요. 이게 정부입니까? 리퍼블릭이란 말이 뭐예요? 레스퍼블리카. 공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공화국이라고 하면서 공적인 가치가 없는 공화국이에요. 이런 공화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적인 책임을 지는 그러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민주시민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회는 공적 가치를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사회예요. 제가 이 사례를 오늘 하루 종일 들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economy without ecology라고 썼어요. 이코노미만 있고 이콜로지가 없는 나라예요. 생태적 상상력이 아직도 도착을 하지 않은 나라예요. 오로지 경제밖에 없어요. 완전히 자본 독재 사회에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전일적으로 관철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독일 아이들의 경우 제가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까 생태 보호를 위해서 소비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이 82%예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책감. 왜 죄책감을 느끼겠어요? 모든 소비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생명이 살아갈 이 지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선 정반대예요.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완전히 소비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 같은 경제주의 교육에서 이제는 생태주의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고 너무나 놀라고 있어요. 대학생들 거의 다수가 주식을 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주식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따위 소리까지 나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줬지만 항상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상을 아주 전복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사회의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우리한테 줘요. 그걸 재난 유토피아라고 하죠. 저는 요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근본적으로 다른 지금의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쟁교육에서 연대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민주주의자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느끼는 그러한 민주시민교육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는 경제지상주의에서 생태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맞았나요? 어쨌나요? 조금 더 해도 되면 조금 더 하고요.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네, 조금 더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할게요. 5분만 더 해도 되나요? 예, 5분 정도 더 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더 큰 맥락에서는 이제는 자본주의 이후를 상상하는 그런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건 좀 큰 얘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은 자본주의는 22세기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에 대한 착취에 의해서 붕괴되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착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그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자연 파괴에 의해서 붕괴될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 착취를 넘어서.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기원 이후 1800년 동안 인류가 이룬 물적인 성장이 대체로 5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1800년부터 지금까지 불과 200년 동안에 100배 이상의 물적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생산력은 어쨌든 인류를 빈곤에서 해방시켰죠. 이건 놀라운 자본주의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인간의 관점에서 자연의 관점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가 지난 200년 동안 100배의 물적 성장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과거와 비해서 100배 더 많이 파괴했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자연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길러낼 아이들은 저는 그 이름을 라이피스트라고 짓고 싶습니다. 라이피스트. 라이프를 중심에 두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요즘에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자본주의는 3가지 차원에서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첫째, 자본주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왜곡시킨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인간이 사물을 만들었는데 사물이 인간을 역으로 지배하는 현상이죠. 이것은 바로 소외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거죠. 두 번째, 자본주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이건 뭐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착취의 문제죠. 착취의 문제. 예? 그래서 이 착취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죠. 세 번째, 자본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인간 생명의 기반인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이건 자연 파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는 삶, 생존,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큰 맥락에서 안티 라이프의 체제입니다. 안티 라이프. 라이프를 부정하는 그러한 체제예요. 그래서 다음 세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다음에 그 무언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그러한 사상, 이념, 행동, 이건 뭐겠어요? 없습니다, 지금. 지금 슬라보의 지젝 같은 사람은 새로운 공산주의 이런 말을 해요. 악셀 호네트 같은 사람은 사회주의의 재발명 이런 말을 해요. 아직 분명한 대안들이 없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것은 자본주의가 근원적으로 안티 라이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라이프의 가치를 복원하는 그러한 이념, 그러한 실천 강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들어 봤어요. 라이피즘이라고. 그것을 한글로 짓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라이피즘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 이 라이피즘이란 말이 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의미로 쓰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쓰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피즘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라이피스트겠죠. 저는 그래서 향후 한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면 라이피스트를 기르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소외를 넘어서는 자율주의자, 오토노미스트를 기르는 것. 착취를 넘어서는 사회주의자를 길러내는 것. 또 말하자면 자연 파괴를 넘어서는 생태주의자, 이콜로지스트를 길러내는 것. 이 소위 오토노미스트, 소셜리스트, 이콜로지스트 이걸 포괄하는 게 바로 라이피스트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교육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한다면 바로 자율주의적이고 말하자면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미래의 어떤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최근 상황을 매개로 해서 우리 시대의 상황이 어떤가, 또 우리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얼만큼 지금 열악하고 왜곡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짚어주셨고, 그 디그노크라시를 이제 복원해야 된다, 존엄주의로 가야 된다는 말씀과, 그걸 위해서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특히 민주시민을 위한 정치교육,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바꾸고 변혁하는데 이 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모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라이피스트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덕목의 가장 핵심이 라이피스트다. 삶을 위한 여정. 그래서 누스바움도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삶을 위한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들고, 그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상이 재구성돼야 된다는 얘기를 뭐 이미 이제 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민주 시민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가치 덕목으로 자리매김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적인 부분, 사회적 연대, 그다음에 생태주의, 이런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교육과정이 우리 그냥 부분적으로 뭘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혁명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미 우리나라 그동안의 메리토크라시를 중심으로서 길러왔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파시스트적인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가, 이런 지점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고, 또 이 가슴에 좀 꽂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저 발제문으로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어쨌든 발제문에 담긴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이 토론을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 지금 토론자로 지금 박희영 교수님은 성신여대의 교육학과 조교수이시고, 전북대 사범대 부학장으로 계시고, 다문화교육협회 부회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김유리 교수님이 지금 발제문으로 전달해주신 메시지까지 잘 짚어서 토론문을 보내주셨는데, 좀 여러 가지 조건상 7분 안팎으로 요약해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양력을 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전북대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김누리 교수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굉장히 어떤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토론자 입장에서 받은 자료들은 이제 PPT 자료를 보고 이제 제가 이 토론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이제 덧붙이는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자께서는 크게 이제 연대사회, 민주주의 사회, 생태사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그 표현들이 사실은 PPT에, 발표자의 PPT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얘기한 그람시의 세 가지 이데올로기에도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이 헤게모니라고 하는 그런 걸 설명하면서 이걸 서포트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로서 과학적 진보, 그다음에 경쟁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현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당연한 거고 어떤 본능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주의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타포라는 관점에서 경쟁주의도 있지만 협력주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메타포 중에서 어떤 사회가 경쟁주의 메타포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경쟁이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데 디폴트 조건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위기의식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쟁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과 경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은가. 뭐 자신의 습관과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게으름과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경쟁의 개념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비판교육의 중요성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비판교육과 이제 창의성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비판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해겔의 변증법에 봐서도 이제 정반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변증법적인 뭐 사회발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이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거기서 이제 반대에 해당되는 이 반대의 관념 자체가 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비판적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는 사실은 창의력의 원천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권위주의, 그다음에 공감교육에 대해서도 PPT에도 뭐 잠깐 나온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권위에 반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메리티즘, 그러니까 업적주의 혹은 그다음에 이 능력주의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공서열, 업적주의, 뭐 엘리티즘 이런 것들이 그 사회의 권위로 작용하는 사회일수록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는 공감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무엇에 공감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서나 사회성 교육이 필요할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미래에는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지식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학교교육에서도 정서나 사회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생태주의의 관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생태주의적, 그다음에 동물, 뭐 사물,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인간적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게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업종주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보고 많이 공감을 했고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 업적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들을 하나의 업적주의가 이데올로기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쓰고 있는 그 PPT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밑에 있는 문제점이 결국은 업적주의를 강조하는 사회는 결과만 놓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력이나 능력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뭐 신분, 뭐 그다음에 계층, 그다음에 현재는 재력에 의해서 사회적 성공이 결정되는 사회다. 그러면서 이 업적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패한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자기 책무성만 키우는 그런 거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다. 저도 이제 공감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 문제가 굉장히 도덕적인 절대적인 기준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경제범죄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유전무죄 뭐 이런 개념들이 그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통제의 관념으로서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약간 굉장히 미묘한 그 어떤 사회 통제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교육도 하나의 정치 교육의 일부로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교육은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밑에 이 화면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동력이지 않을 것인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율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그 확산된 의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생태교육의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그 발표자하고는 좀 다른 측면,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 측면에서 이 생태주의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 기반을 갖고 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생태 페미니스트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두 가지 인간의 이성과 그다음에 자연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원화된 그 관념을 바탕으로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나라 교육도 어떤 인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데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인본주의 자체도 인류 중심주의적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스트 휴머니즘은 생태주의적 관점도 포용하면서 사실 미래의 어떤 기술적 사회가 전개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 조건인데 이 기술적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어떤 교육의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것들을 어떤 그 균형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강조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굉장히 위계화된 그런 그 어떤 그 계층화된 그 존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교역의 문제에 대해서 PPT 뒷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이제 구도로 설명하신 부분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대학교역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연구자의 90%가 대학 정확한 퍼센티지는 뭐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학 소속이라서 약간 자기 재산 깎는 것 같은 그런 딜레마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굉장히 동료들로부터 했던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이제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대학 교육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 양적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질적인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차별성을 얘기하면 약간 대학 서열화 논란하고도 어떤 그 논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딜레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가고 거기서 어떤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이 거의 한 20여 년 전부터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대학 교육을 받아서 마치 사실은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스튜던트 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가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이제 글로벌 자본의 사업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학 교육의 문제하고 좀 뒷배에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육적 현실에 대해서도 PPT에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많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특히 이제 우리 진보교육 네트워크에서도 강조하는데 저는 좀 앞으로는 좀 더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은 현재 너무 어떻게 굉장히 관습적이고 관념화된 개념으로 들어와서 교과서적인 논의만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민주시민의 반대 개념을 명확히 해서 군주인지 귀족인지 관료인지 엘리트 집단인지 혹은 기업인지 기업과 개인의 요즘에 이제 개인들은 가난해지는데 기업은 계속 글로벌 대기업 중심으로 부자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그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교육도 그렇고 창의성 교육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정말 성숙한 민주 시민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뭐 미래도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민주 시민 교육의 하나의 일부분이다. 창의성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래도 뭐 10년, 20년 후에도 창의성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자체에 시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유럽식 모형, 저는 뭐 유럽을 잘 몰라서 이게 대안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모델을 또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안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지역들 관계형 모형이 될 수도 있고 뭐 글로벌과 로컬을 뭐 융합하는 모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말씀을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 토론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김누리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토대 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민주주의, 민주 시민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적이 누군가,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 또 민주 시민교육, 민주 시민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해야 되지 않는 지금 민주 시민교육이 너무 좀 관념화되고 좀 관성화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생태 부분도 인본주의적인 부분을 넘어선 부분까지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좀 지적도 해주셨고 이제 사회적 연대나 이런 부분들 또 경쟁이나 이런 공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서 이거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보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논의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나오는데 이따 저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우리 정용주 선생님께서 또 토론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정용주 선생님은 지금 서울 탑산초등학교 교사이시고 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로도 좀 계시고 전환교육연구소 설립 추진위원으로 지금 전환교육을 아까 그 교육혁명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같은 개념으로 지금 전환교육을 또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토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탑산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과 만나고 있는 정용주라고 합니다. 시간이 적은 관계로 이제 바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효영 교수님 포함해서 김누리 교수님의 글이나 이제 교육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꼼꼼히 읽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오늘 여기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걸 미리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호스트를 해주셔야지 파일 공유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화면 공유가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발제문은 한글 문서로 따로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발제문과 관련된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누리 교수님의 발제문을 토대로 해서 이제 들었던 생각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경교육을 포함해서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정에서 이제 어떤 입장들이 새롭게 들어가야 한다라는 논의에 이제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이제 비슷한 면도 있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번지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던지면서 한두 개 정도 뭐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에 썼던 것은 한
8가지 정도, 7가지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나 그리고 마와 바 요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발제를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의 초점을 분명히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아까 광명교육과 전 교육감님,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헌법과 같은 위상을 갖는 이고 그래서 서로 다른 목표와 지향을 가진 수많은 내용과 주제들이 각족하는 경쟁의 장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의 성격과 위상, 교육과정의 구성체계 그리고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나름대로의 비전들을 가지고 지금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평화, 뭐 디지털 리터러시, 뭐 학습자 주도성, 그리고 환경 리터러시 등등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누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박규영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메리토크라시 그 마이클 영의 책에 나오는 첼시 선언을 이제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가교육 과정은 일종의 특히 총론 부분은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학생들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비전이 들어있는 일종의 시민교육 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회 균등이라는 걸 한번 새롭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타고난 덕과 재능과 상관없이 인간 경험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삶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보통교육 단계에서의 시민교육을 목표로 하는 유, 초, 중 등의 교육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 맞게 교육과정 국가 총론이 구성되고 현재와 시수가 짜여져야 되는데 현재의 시점은 어떠냐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국민교육 헌장으로부터 5.3일 이후 일종의 시민교육 헌장으로 재구조화되었어야 할 총론이 자기개발 지침서로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개발 지침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김누리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회가 없는 거고 그리고 공동체가 없는 것이고 이제 문 밖에 나오면 오로지 가족 안에서만 공동체만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는 이것도 페이퍼 토론문 한글 문서에 썼는데요. 이제 7차 이후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일종의 키워드를 분석해 보면 방공, 자주, 공동체, 민족 건설 이런 단어에서 급격하게 민주라는 개념이 등장하긴 하지만 진로, 창의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교육의 현장으로서 일종의 창의와 역량과 진로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의적이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자기 개발의 담론 속에서 소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건 일종의 다른 사람과의 연대적인 삶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이 제거하는 문서가 됐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시민교육 헌장으로 재구조한다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 개정에서 여전히 지역은 국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핀란드나 우리가 좋은 교육과정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가 연방제이건 아니건 일종의 교육과정은 가장 밑으로부터 합의에 이루어지고 적어도 지역의 합의의 산물로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지방어와 지역 이런 개념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종의 단일 중심성을 갖는 일종의 국가 중심의 중앙 집권적 개발 방식을 취하고 이 안으로 각 지역의 우수한 일종의 전문가들을 다 빨아들여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한다고 말하지만 일종의 완벽한 제가 이제 토론문에서는 이데아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이데아 형식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모든 학교가 그것들을 이제 실현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차 이후에 일종의 수준이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으로 교육과정이 산문화되었다면 이제는 지역으로부터 국가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등에서 이런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다중심성을 구현하는 문제는 김누리 교수님이 계속해서 아도르노나 한국 예외주의라는
추가 문서에서도 제시하신 것처럼 하나의 단일 중심성을 교육과정 안에서 구현하려고 했을 때 전체주의적인 인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과서도 자유 발행제, 그리고 각 지역이 기본적인 어떤 합의 외에는 자연스럽게 학교의 자율성을 주면서 교육과정을 이제 일종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구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종속된 지역이 아니라 지역 자체가 국가의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개발 방식의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참여 주체를 나가는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김인누리 교수님이나 박효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팽창 과부와 비일관화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정치적 장이다 보니까 정해진 편제와 실수 안에서 반드시 이것은 가르쳐야 된다라는 논리들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오버로드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팽창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학습자에게는 학습에 대한 분절화된 학습의 경험으로 교사들은 쪼개서 반복되는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다른 시기에 가르쳐야 되는 문제로 이렇게 변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식교육과 역량 이런 것들이 마구 중첩이 되면서 그 안에서 용어들이 막 그 일종의 짬뽕식으로 나오고 백화점식으로 이제 모이다 보니까 비일관성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를 배울 때도 어느 단원에서는, 정치 단원에서는 굉장히 민주적인 걸 배우다가 경제 단으로 나오면 주체가 박정희가 되는 거죠. 산업화를 이룬 이제 주역으로, 이런 방식으로 분절된 체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편제가 교과와 비교과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과 창체이고 특별활동부터, 그리고 6차에서는 특별 재량 활동으로, 그리고 이제 2009 이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변화되었는데, 이것들을 굳이 교육과정 안에서 편제와 실수라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비형식 교육의 영역은 학교나 교육청이 완전하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안에서 어떤 뭐 교과와 연관된 주제 통합 학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 학습, 범교과 융합 학습들을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종의 영역들을, 틈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민교육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슈는 시민교과를 독립교과로 만들면서 필수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배치되는 것이 앞부분에서는 교육과정의 팽창과 과부와 비일관화를 극복하면서 이제 시민교과를 독립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도덕, 사회, 다른 여러 영역에서 중복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지 않으면서 교과를 진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는 우리가 시민교육을 이야기한 입장에서 중정기적으로 좀 던져야 될 고민인데요. 어느 고교학점제나 이런 게 나오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는 중3까지의 과정은 모든 공통의 교육 과정을 배우는 것이고, 고등학교 가면서부터는 상이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그 초중등, 후기중등까지의 과정을 대학을 모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후기중등까지는 맞춰야 된다라는 비전을 갖게 되면 사실은 시민교육의 완성의 기간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교육을 완성해야 될 기간이 고3에서 중3으로 줄어들면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은 일종의 입시로 인해서 시민교육으로 성장할 기회를 차단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중등 교육을 일종의 어떻게 우리가 지금처럼 떼어낼 것이냐, 아니면 후기 중등 교육을 통해서까지를 포함해서 시민교육의 완성 시기로, 누구나 여기까지는 배워야 되는 시기로 놓고 일종의 대학 교육을 일종의 분리시켜 나가는 비전들을 가져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교육과정의 성격으로 다시 돌아가면 시민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김누리 교수님이나 박효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총론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엄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냥 민주 집어넣고 역량의 시민성 집어넣고 이런 뭘 집어넣거나 바꾸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총론을 구성하는 전체의 언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반시민적인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순화라고는 그렇고 이게 재구조할 것인가, 시민 헌장의 관점으로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마무리에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이 총론 차원에서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시민 헌장 차원으로 좀 재구조화하고 이제 강론 부분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구체적 운영 중점에 관한 예를 들면 뭐 교육과정의 현장화, 지역화라고 얘기되는 부분은 이제 그 다중점화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시민교육을 조금 더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뭐 시민교과를 독립화하는 문제, 뭐 이런 부분 또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조금 구체적인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쟁점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좀 별도로 나중에 또 아마 정영주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부분 중에 상당 부분 나중에 논의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총론 중심의 어떤 논의, 아까 김누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민주 시민교육 또는 민주 시민 또 라이피스트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총론에 담아낼 건가, 또 시민 현장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재구조화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논의돼야 될 중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제 질의응답은 이따 조금 2부 종합 쟁점 토론에서 하도록 하고, 토론에 대해서 김두리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논평 겸 멘트를 해주시고 일부를 좀 마무리한 다음 2부에서 좀 각각 그 토론자분들을 포함해서 질의응답과 쟁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누리 교수님. 예,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육 쪽에 무슨 전문가라기보다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박효영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제가 주장하는 것 안에서 그게 가지고 있는 아주 다각적인 의미 같은 걸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저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많이 배웠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괜찮으시면 선생님 발표하신 파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영주 선생님은, 그러니까 전에 정영주 선생님이 한겨레에 그 교육 관련 칼럼 많이 쓰시지 않았나요? 맞죠? 예. 왜 근데 요새 안 쓰세요?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그래요? 예. 예, 제가 되게 그 정영주 선생님 칼럼 되게 좋아했고, 거의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해서 저도 거의 뭐 전적으로 이렇게 응원하면서 읽은 아주 열독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셔가지고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고요. 예, 지금 정영주 선생님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들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인상적으로 들은 것은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개혁의 성격이 좀 들어있는 거라서, 사실 거기서 말하는 소위 자유라고 하는 게 과연 시장의 자유인지 시민의 자유인지 뭘 강화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시민교육을 위축시키거나 축소시키면서 이루어지는 고교 학점제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자체도 이미 시민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시민교육을 중등교육 수준으로 딱 축소해버리고 고등학교 시절을 그런 식의 기능적 교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요 정도 코멘트를 할게요. 예.